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핀란드 선수 13명이 급성복통으로 쓰러지고 캐나다는 경기를 6일이나 연기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영하 20도 혹한속, 파스타는 배식대에서 빠르게 식어버리고 선수들은 돌덩이처럼 얼어붙은 피자를 포크로 찍다가 인상을 찌푸렸죠. 세계 각국 선수단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유독 한 곳만이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세계 각국 선수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었죠. 맛을 본 선수들이 외쳤습니다. 와, 대체 이게 뭐죠? 따뜻하고 너무 맛있어요. 힘이 나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경고하기 위해서죠. 완벽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준비했다는 자신감이 어떻게 맹점을 만드는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마르티니입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위생급식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을 사흘 앞둔 오후였습니다. 저는 선수촌 외곽에 있는 위생통제실에 앉아 최종 점검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어요. 20페이지가 넘는 서류 곳곳에 초록색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정상, 적합, 승인. 제가 20년 동안 국제대회를 관리하며 쌓아온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과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국제사회가 요구한 위생기준은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모든 케이터링 동선과 검사 항목을 2번, 3번 점검했습니다. 공동급식 체계는 내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고 리허설까지 성공적으로 끝났죠. 창밖으로 보이는 선수촌 건물들은 고요했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속속 입촌하며 짐을 풀고 내일부터 시작될 공식 일정을 준비하는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해. 무대 뒤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책상 위 모니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한국 선수단 공식 급식 체계 미사용 통보.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짧은 공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자체 회복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동급식 체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불쾌함이 천천히 올라왔죠. 제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르타 콘티 자문관이 같은 문서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자체 운영 선택권은 각국에 있으니까. 알아요. 저는 짧게 답하고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사실 잘 됐어요. 저 한국 음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마르타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5년 전 중국 출장 때였습니다. 코리안 라면이라고 표기된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이틀 동안 고생했죠. 평창 올림픽 때 집단 감염 사태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건 특정 음식의 문제라기보단 경험입니다, 마르타. 편견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르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일 뿐이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왜 따로 움직이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관리 구역 목록에서 한국 선수단 숙소를 제외 처리했습니다. 클릭 한 번이었지만 그 선택이 이후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선수촌 전체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선수단 구역만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동급식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선수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죠. 저는 현장을 직접 돌며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배식대는 정확한 시간표대로 움직였고 위생 체크리스트는 한 항목도 빠짐없이 채워졌어요. 모든 구역 정상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상으론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밀라노의 2월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배식된 음식은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선수들이 트레이를 들고 자리로 가는 몇 분 사이에 파스타는 뻣뻣하게 굳었고 피자는 꽁꽁 얼어붙었죠. 한 캐나다 선수가 포크로 파스타를 찍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기줄은 생각보다 길었고 선수들은 훈련 시간에 쫓겨 서둘러 식사를 마쳤어요. 이 정도는 예상 범위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르타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더니 각국 선수단의 컨디션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정상이에요. 피로도는 평균 범위 아니고요. 한국은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마르타가 잠시 화면을 내렸어요. 보고 자체가 없네요. 자체 관리니까 당연하겠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선수단 숙소 쪽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눈에 띄는 불만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죠. 의심은 전문가의 적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같은 추위, 같은 공간. 왜 반응이 다를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뜬 알림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 선수단 유사 증세 추가 보고.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나라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조직위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마르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공통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역학조사팀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핀란드와 캐나다 선수단의 동선, 식사 기록, 접촉 이력을 샅샅이 뒤졌죠. 그러나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 둘 다 공동급식 체계를 이용했다는 것뿐이었어요. 2월 5일 저녁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IOC 관계자까지 참석했죠. 회의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월 6일 예정된 핀란드 대 캐나다 경기를 2월 12일로 연기합니다. 경기 연기. 올림픽에서 이보다 치명적인 뉴스는 없었습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어요. 밀라노 올림픽 위생관리 실패, 제2의 평창 노로바이러스 사태 같은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책임자는 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줄의 보고서에 눈이 멈췄어요. 한국 선수단 이상 사례 0건. 같은 추위, 같은 선수촌, 같은 이동 동선. 그런데 왜 한국만 예외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한 차이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한국 선수단 관리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외 처리했던 그 구역 말이죠. 검증이 필요해. 저는 공식 위생 점검 요청서 양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입력했어요. 2월 6일 오전 한국 선수단 측에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IOC 규정에 따른 정식 절차였죠. 형식은 점검이지만 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검증. 한국 측 담당자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방문해 주십시오. 간결했지만 거부감은 없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마르타와 함께 한국 선수단 숙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소독 냄새가 은은하게 났죠. 입구에서 박서준이라는 이름의 컨디션 관리 총괄 코디네이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준비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선수단 전체의 건강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감염자 0건, 체중 변화 플러스 0.5에서 1kg, 피로 지수 개막 초보다 낮음, 회복 속도 정상 범위 상회.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마르타가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개선됐네요. 대회 중인데도. 박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회복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엔 자부심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위생 점검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소독 기록, 온도 관리, 개인 위생 수칙 모두 기준을 충족했어요. 아니, 초과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조리 냄새가 스쳤어요. 김이 오르는 국물 냄새, 밥 짓는 냄새.
공동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알던 세계의 규칙이 여기선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저기요. 제가 박서준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 냄새는 뭡니까? 박서준이 잠시 멈추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회복센터에서 준비한 식사입니다. 회복센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화면을 넘겼어요. 저희는 밀라노와 코르티나, 외곽거점까지 총 3곳의 회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물류 기록, 통관 서류, 임대 계약서를 샅샅이 뒤졌어요. 마르타도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22억 원. 이 금액이 전부 회복 시스템 운영에 쓰인 겁니까? 마르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시설 임대비, 장비 운송비, 인력 운영비, 식자재 조달비. 항목마다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공식 급식 체계를 우회했지만 규정 위반은 없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IOC 규정엔 자체 급식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어요. 다만 아무도 이렇게까지 준비할 거라곤 생각 못했을 뿐이죠. 동선 기록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선수단 식사 시간은 완전히 분산돼 있었어요. 훈련 스케줄에 맞춰 개인별로, 팀별로 다르게 배치됐습니다. 대기 시간 제로. 이동 동선 최소화. 이건 효율이 아니라 설계예요. 마르타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 대신 전문적인 존중을 느꼈습니다. 이 선택은 무시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위기를 가정한 설계.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평균적인 상황을 전제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던 겁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특이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Self-Heating Meal Pack 특수 장비. 저는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Self-Heating Meal Pack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저는 박서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회복센터로 저를 초대했어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작업대 위에 은색 포장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발열 도시락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밀봉팩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설명을 시작하자 달라 보였습니다. 물만 부으면 내부 반응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생수 한 병을 집어 팩 하단의 주입구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물이 들어가자 즉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박서준의 말에 직원이 디지털 온도계를 건넸습니다. 그가 팩 내부에 센서를 넣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70도, 80도, 85도, 90도에 근접했습니다. 마르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도, 전기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온도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하 20도 외부에서도 작동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훈련장 이동 중에도 대기 시간에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는 팩을 보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어갔죠. 보온 유지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이동과 대기를 충분히 커버합니다. 저는 그 팩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이건 음식이 아니야.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장비였어요. 회복을 표준화하고 변수를 제거하는 도구. 날씨도, 장소도, 시간도 통제할 수 있는.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퍼즐의 중심이 보였으니까요. 내부 운영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부 승인을 받고 회복센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첫 번째로 보인 건 명확하게 구분된 동선이었어요. 조리구역, 포장구역, 배송준비구역이 각각 분리돼 있었습니다. 교차 오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설계였죠. 각 배치마다 온도와 시간 로그가 남습니다. 직원이 벽면에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실시간으로 각 구역의 온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조리구역 75도, 포장구역 22도, 보관구역 4도. 포장 테이블로 가니 발열팩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직원이 하나를 집어 보여줬어요. 일회용 밀봉입니다. 한 번 사용하면 폐기하고 폐기 기록도 남깁니다. 폐기 기록까지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사용 일시, 폐기 일시, 담당자 서명까지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IOC 위생승인서, 국제식품안전인증서, 발열팩 특허 등록 증명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모든 문서가 공증됐고 날짜도 명확했어요. 준비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작년 8월부터입니다. 박서준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덮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감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데이터로 설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중간 지점에 섰습니다. 이전의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공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시식 행사가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2월 8일 저녁, 코리아 하우스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상 인원은 50명 정도였죠. 하지만 문을 연 지 30분도 안 돼 수백 명이 넘는 선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따뜻해요.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탄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선 한국 라면이 조리되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국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라면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5년 전 중국 출장 때 먹었던 코리안 라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이틀 동안 고생했던 기억 말이죠. 하지만 한국 스태프가 건넨 라면 한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포장지가 달랐어요. 한글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고 제조국이 명확하게 대한민국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먹었던 건 이게 아니었어. 중국에서 먹었던 그 라면은 짝퉁이었습니다. 한국 스타일을 모방한 중국산 제품이었던 거죠. 진짜 한국 라면은 이렇게 깔끔하고 감칠맛이 났어요. 독일 스키 선수가 옆에서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중독성 있어요. 속도 따뜻하고 30분 만에 준비한 음식이 바닥났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이 급히 추가 조리에 들어갔지만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선수들에게 커피 믹스가 제공됐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건네자 선수들은 한 모금씩 마셨어요. 이거 뭐예요? 달콤한데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커피 믹스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경험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오해였다는 걸. 마르타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로버트, 한국 선수단 최종 보고 나왔습니다. 개막 초보다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비교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심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제 시스템이 아니라 제 기준이었다는 걸. 2월 9일 밤, 선수촌 통제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벽면의 일정표를 바라봤어요. 수십 개의 체크가 초록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 적합, 승인. 하지만 그 초록이 더 이상 안도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문제는 위생 절차가 아니었어요. 제 기준 자체가 틀렸던 겁니다. 저는 평균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평균적인 날씨, 평균적인 동선, 평균적인 상황. 그 안에서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최악을 가정했어요. 영하 20도, 집단 감염, 이동 지연. 모든 변수를 미리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핀란드와 캐나다 선수들은 아직 격리 중이었고 경기는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단은 정상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는 믿음이 가장 큰 위험이었어.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초록색 도장이 찍힌 그 서류들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 저는 이미 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출장 때 먹었던 라면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던 시작점이었죠. 짝퉁을 진짜로 착각하고 그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했던 겁니다.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마르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버트, 아직도 여기 있어요? 내일 조직이 브리핑 준비해야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리핑에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을 말하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의 첫 문장은 간단했습니다. 공동급식 체계에 중대한 위생 문제는 없다. 저는 커서를 그 문장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드래그했습니다. 삭제 키를 눌렀죠. 문장이 지워졌습니다.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어요. 감염 발생 곡선, 회복 지표의 격차, 이동대기 시간의 영향. 숫자들이 화면에 나열됐습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차이가 그래프로 선명하게 드러났죠.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책임은 사고를 막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드는 일까지가 책임이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죠. 조건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제 실패를 인정하는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22억 원을 투입해 독립회복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하 20도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발열 도시락, 분산된 식사 동선, 실시간 컨디션 모니터링. 이 모든 것이 결과를 만들었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공동급식 체계는 평균적 상황만을 전제로 설계됐다. 효율은 높았으나 위기 대응 능력은 부족했다. 타자를 치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쓰려니 손가락이 떨렸어요. 책임은 총괄 책임자인 나에게 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밤은 길었고 결단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을 기다렸어요. 2월 10일 오전 10시, 조직이 브리핑룸 단상에 섰습니다. 각국 언론과 IOC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먼저 공동급식 체계의 개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화된 온도 관리, 단축된 배식 동선, 추가 위생 점검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메모했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비교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한국 선수단의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22억 원을 투입해 독립 회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 외곽 거점까지 총 3곳의 회복센터를 운영했죠. 다음 화면엔 발열 도시락 사진이 나왔습니다. 물만 부으면 85도에서 90도까지 발열하는 기술입니다. 영하 20도 환경에서도 작동하며 IOC 위생 승인과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급식 체계는 실패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한계입니다. 평균적 상황엔 적합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가정했고 저는 평균을 가정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반박은 약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단상을 내려오는데 마르타가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2월 12일 연기됐던 핀란드 대 캐나다 아이스하키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6일 만이었어요. 저는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선수들을 지켜봤습니다. 격리에서 풀려난 핀란드와 캐나다 선수들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회복은 됐지만 컨디션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쇼트트랙 경기장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개막 초보다 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코너를 도는 속도, 마지막 스퍼트의 폭발력,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 선수들 컨디션 정말 좋네요. 옆자리 캐나다 코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노트를 펼쳤어요.
승부는 개막식이 아니라 조건에서 시작된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 완벽해 보이는 준비. 그건 보여주기였어요. 진짜 준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했습니다. 마르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선수단 최종 성적 나왔어요. 메달 예상치 초과 달성.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저는 박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관광으로요? 아니요. 배우러 가려고요. 박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죠. 당신들의 시스템을, 설계 철학을, 위기 대응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도 공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준비와 보이지 않는 설계의 차이. 그것이 국가의 품격이다. 저는 노트를 덮고 박서준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저희 스태프들에게 커피 믹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마시고 정말 좋아하더군요. 박서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통제실 직원들은 커피 믹스 한 잔씩을 손에 들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향이 사무실을 채웠고 다들 피로가 풀린다며 좋아했어요. 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국제대회 준비 체크리스트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맨 위 항목을 지웠습니다. 효율적 배식 동선 확보. 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죠. 선수의 회복을 최우선 조건으로 설계할 것. 두 번째 항목도 바꿨습니다. 평균 기온 기준 온도 관리를 지우고 최악의 기상 조건 가정으로 대체했어요. 세 번째는 새로 추가했습니다. 위기 대응 독립 시스템 검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선수촌은 이미 철거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때 수천 명의 선수들로 붐볐던 곳이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 선수단의 회복센터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마르타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IOC에서 최종 보고서 잘 받았대요. 다음 대회 때 한국 시스템을 참고 사례로 공유하자고 하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 다음 달에 한국 가요. 정말요?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선수를 믿는 국가가 이긴다. 그리고 덮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다는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진짜 준비는 최악을 가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